한국문화 콘텐츠연구원 소쿨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합천 해인사의 스님이 평안도 관찰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합천군수 아무개는 나이 60에 다만 아들 하나를 두었다. 몹시 귀여워하기만 하고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여서 아이는 나이가 13살이 되었는데도 글자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해인사에 한 고승이 있었는데 군수와 친하여 가끔 관아에 들렀다. 어느 날 그 스님이 찾아왔다가 말했다. 아이의 나이를 보면 이미 소년인데 아직도 배움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으니 앞으로 어찌하시렵니까? 군수가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비록 그를 가르치려 하여도 게을러 빠져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구려. 귀하디 귀한 아들, 종아리를 차마 때릴 수도 없고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스님이 말하였다. 사대부의 자제가 어려서 배울 기회를 놓치면 장차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자애롭기만 하고 공부는 시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아이가 영특해 보이는데 참으로 아깝습니다. 소승이 가르쳐 보았으면 하는데 사또께서 그것을 허락하실는지요? 군수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예를 지켜 스님께 절하며 말했다. 대사님, 감히 청할 수는 없으나 진실로 바라던 일입니다. 이제야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얼굴을 들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러나 엄한 얼굴로 말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의 공부가 늦었으니 죽기 살기로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 3년을 약정하시고 문서를 적고 날인하여 소승에게 주셔야 합니다. 지도 방법에 대해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절 간섭하지 않고 집안 식구 누구라도 절의 아이를 만나러 오지 않는다고 적으시면 됩니다. 사또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군수가 말했다. 오로지 대사의 말씀대로 따르겠소이다. 군수는 아이를 그날로 절에 보내고 약속대로 연락을 끊었다. 아이는 절에 들어간 뒤로 이리저리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기물을 부수고 늙은 승려를 업신여겨 욕을 하는 등 안 하는 짓이 없었다. 스님은 갑자기 당달봉사가 되었나 아무것도 못 본 듯이 아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며칠 지난 뒤 새벽 예불을 마친 뒤 대중 스님 모두에게 법당에 그대로 잠깐만 앉아 있으라고 이르고는 대사는 한 행자에게는 공양간에 가서 송곳과 숯불을 가져오라 이르고 다른 행자에게는 아이를 깨워서 데려오라고 일렀다. 자다가 엉겁결에 붙잡혀온 아이는 엉엉소리내어 울며 욕설을 퍼부었다. 너희 천한 중놈들이 어찌 감히 양반을 이토록 모욕하느냐?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밥벌어지 깎아죽 놈들아. 내가 집에 돌아가 아버지한테 일러 내 놈들을 때려 죽이리라. 법당의 기물을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며 폐악을 부리는 아이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대사는 하는 짓이 하도 기가 차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승려들에게 아이를 결박하라고 명하였다. 불승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그 아이를 결박한 뒤 대사 앞에 대령하자 스님은 군수가 손수 쓴 문서를 내보이며 말했다. 네 아버지께서 이걸 써서 주셨다. 이제부터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내 손에 달려 있다. 아무 말 말고 내가 주는 벌을 받아라. 스님은 부처님 전에 잠시 합장하더니 송곳 끝이 벌겋게 되도록 숯불에 달구어서는 사정없이 아이의 허벅지를 찔렀다. 아이는 아프고 놀라고 무서워서 두어십경이나 까무러 쳤다가 깨어났다. 대사가 다시 송곳을 달구어 찌르려고 하니 그제야 애걸하였다. 이제부터 오로지 대사님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아픕니다. 제발 다시는 찌르지 마십시오. 대사가 송곳을 들고 아이를 꼬집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다가 1십경이나 지난 뒤에야 비로소 놓아주었다.
스승은 다음 날부터 아이를 가르치는데 천자문부터 하였다. 날마다 공부할 것을 배정해주고 잠시도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원래 영특했던 아이라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알았고 10가지를 들으면 100가지를 알았다. 4, 5개월 사이에 천자문과 동몽선습 그리고 통감을 모두 훤히 깨웠다. 아이는 그러면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시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면서 부지런히 면하게 힘써서 절에 3년 동안 머무는 사이 사서에서 13경까지 이미 학업을 크게 이루었다. 아이는 책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혼자 다짐하면서 더욱 부지런히 힘써 공부하였다. 내가 미천한 중놈에게 욕을 얻어먹으며 공부를 하는 것은 모두 내가 무식했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한 뒤 반드시 이 중놈을 때려 죽여 오늘의 한을 풀 것이다. 어느 날 대사가 아이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말했다. 3년 약정한 날이 내일이다. 나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도록 하자. 이튿날 관하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스님은 말하였다. 아이의 공부가 과거에 급제할 만합니다. 홍문관이나 예문관의 제학벼슬은 남에게 양보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소승은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대사는 말을 그치자 아이를 남겨두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다. 아이는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승승장구 여러 관직을 거친 다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후 경상도 관찰사 자리에 올랐다. 그제야 그는 크게 기뻐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네, 이제는 해인사 중놈을 죽여 지난날의 분함을 씻을 수 있겠구나. 관찰사로 부임하여 지방 순시를 나가게 되자 형님 몇 명에게 박달나무 몽둥이를 만들어 차게 하고는 자기 뒤를 따르게 하였다. 순시하다가 해인사 있고 홍류동에 이르자 대사가 여러 승려들을 거느리고 마중을 나와 길가에서 영접하였다. 노승을 보자 관찰사는 자기도 모르게 가마에서 내려 스님에게 극진하게 인사를 드렸다. 대사가 흐뭇한 얼굴로 말했다. 죽기 전에 관찰사의 위험 있는 거동을 보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복이 없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노승은 관찰사를 보며 말했다. 소승이 사는 방은 바로 관찰사께서 전에 공부하시던 곳입니다. 오늘 밤은 소승과 함께 주무시렵니까? 관찰사는 허락하고 자리를 펴고는 노승과 함께 누웠다. 밤이 깊어진 뒤에 노승이 말하였다. 관찰사께서 어릴 적에 공부할 때 소승을 죽이려는 생각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시고 난 뒤에도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관찰사가 되고 난 뒤에도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 순시를 나서실 때 박달나무로 몽둥이를 만들고 소승을 때려 죽이시려고 형리를 따로 대동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때려 죽이지 않으시고 가마에서 내려 소승에게 극진한 정성을 다하셨습니까? 관찰사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스님의 얼굴을 뵙자 지금까지 가졌던 나쁜 마음이 얼음이 녹고 구름이 흩어지듯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나도 모르게 흐뭇하고 기쁜 마음이 뭉게뭉게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소승 관찰사께서 이미 그러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또께서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평안도 관찰사가 되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소승이 사또를 뵈러 평양으로 갈 겁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소승과 같이 주무셨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관찰사는 그렇게 하시라고 스님에게 말했다. 몇 년 후 그는 대사의 예언대로 과연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다. 어느 날 문지기가 아뢰었다. 경상도 합천의 인사에서 왔다는 어떤 늙은 스님이 사또를 뵙고자 합니다. 관찰사는 즉시 들여보내라고 하였다. 그들은 또다시 밤늦도록 한방에서 담소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스님이 걸망을 풀어헤치더니 두루마리를 하나 꺼냈다. 그리고는 그 두루마리를 관찰사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것은 지금 보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보도록 하십시오. 관찰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잠자리에 들었다가 한밤중에 문득 잠을 깼다. 방바닥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방으로 가서 잠을 잤다. 나이가 많으신 스님은 뜨거운 방바닥이 오히려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깨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 관찰사는 대사가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피 묻은 집세기 자국을 추적해보니 범인은 며칠 전 그에게 수청 들었던 기생의 정인이었다. 그는 평양 가명의 관노였는데 질투에 눈이 멀어 감사를 죽이러 들어왔다가 멋모르고 대사를 찔러 죽인 것이었다. 스님의 시신을 해인사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대로 수습한 다음 관찰사는 어제 저녁 받았던 두루마리를 펼쳐보았다. 놀랍게도 그 두루마리에는 관찰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죽는 날까지도 적혀 있었다. 두루마리에는 내년 오늘에 여진오랑캐가 국경을 넘을 것이며 그 세력이 막강하여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다고 쓰여 있었다. 또 오랑캐의 수는 몇 명이며 어디로 침공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방비하면 물리칠 수 있을지도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라의 명운을 결정할 격전이 벌어질 운명적인 장소도 적혀 있었다. 관찰사는 보자마자 알았다. 그곳이 바로 자신의 주검터이며 그 날짜가 바로 자신이 죽을 날이라는 것을. 관찰사는 크게 한번 호흡하고 나서 해인사 쪽을 향하여 합장한 다음 마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속삭이듯 입속말을 했다. 대사님, 고맙습니다. 평양에는 죽으러 오셨군요. 조선 백성을 위해 구해주신 목숨, 오랑캐를 만나면 여한이 없도록 싸우겠습니다. 먼저 가서 털을 잡고 계시면 소생,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뒤 곧 뒤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시대의 승려는 8천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8천은 노비, 기생, 백정, 광대, 공장, 무당, 승려, 상여꾼을 말합니다. 승려는 종이나 도구 등을 만드는 온갖 부역에 강제로 동원되었고 심지어는 전쟁에도 강제로 징발되어 별다른 무기도 없이 전선의 맨 앞에 배치되어 적의 칼 앞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암흑시대를 살아간 그러나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대에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한 승려의 삶을 빌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반성해 보았습니다. 조선시대는 신분으로 사람을 억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현대는 자본, 즉 돈이 신분을 대신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너무 그립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어 해설에 올리겠습니다. 식경은 한 끼 밥을 먹을 동안의 시간입니다. 동몽선습은 조선시대 아동들이 천자문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학습하였던 대표적인 아동교육교재입니다. 통감은 북송의 사마광이 지은 중국의 역사책 자치통감을 주자가 다시 엮은 통감 강목을 말합니다. 사서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13경은 육아에서 중시하는 13종의 경서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형리는 지방관하의 형방에 딸렸던 법 집행의 실무자를 말합니다. 집세기는 집신을 말하며 관노는 관하 소유의 남자 노비입니다. 여자 노비는 관비라고 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김동욱 교수가 번역한 저자불명의 조선시대 야사집 청야담수를 인용, 참고했습니다. 또 이상각 선생이 지은 책 조선팔천도 인용 참고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닷컴의 기사, 합천군수도 참고했습니다. 문화콘텐츠닷컴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화가 김홍도, 신윤복 그리고 김중곤의 그림 몇 점을 빌려왔습니다. 또 전쟁 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투 장면을 그린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